시청자 여러분, 세계정세부에 다시 돌아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진행을 맡은 저는 전재현입니다. 최근 백악관에서 공개된 하나의 문건이 앞으로 수십 년 동안 미국의 대외 정책과 국방 정책 전체를 좌우할 수 있는 기준선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바로 새로운 국가안보 전략 문서입니다. 지금 세계는 가스 위기, 중동 분쟁, 그리고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사이에서 계속되고 있는 전쟁 속에서 어지럽게 흔들리고 있습니다. 이런 혼돈 속에서 이 문서는 조용히, 그러나 전략적 관점에서는 사실상 거대한 폭탄처럼 등장했습니다. 언론의 헤드라인에서는 잠깐 스쳐 지나갈지 몰라도 군부와 외교가의 회의실 안에서는 이 한 문장이 한 판을 뒤집는 바둑돌처럼 다루어지고 있습니다. 이 문서는 단순한 방향 제시가 아니라 미국의 모든 군사 행동, 외교, 그리고 전 세계 개입의 기준이 되는 일종의 대형 나침반입니다. 어디가 워싱턴에게 생존적 이익이 걸린 지역인지 정확히 선을 긋고 더 이상 실현 불가능한 전 세계적 야망, 이야만 말만 번난 이아스베엄 넌 드니 이안지 이람 아스테르 그러리 이아르 한국한 세계의 게시 격건먼 수콩칸 세의 개잘들의 개찰 역할의 종지부를 찍겠다는 선언이기도 합니다. 미국 대통령은 이 문서를 통해 한때 서방구에서 미국의 절대적 지배권을 규정했던 먼로 독트린의 재적용에 공식적으로 초록불을 켰습니다. 이는 곧 유럽과 중동이 더 이상 펜타곤의 최우선 무대가 아니라는 뜻입니다. 대신 전략의 무게추는 중남미와 인도 태평양, 특히 아시아 태평양으로 급격히 이동하고 있습니다. 주목할 점은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이 이 방대한 문건 전체에서 겨우 짧은 한 단락 정도만 차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는 전 세계를 향한 분명한 신호입니다. 워싱턴의 눈에 동유럽 전선은 더 이상 최우선 전략 현장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러시아가 시작한 이 전쟁이 누가 봐도 명백한 침략 전쟁, 일종의 제국 부활 망상에 불과하다는 점에서 그 전쟁이 점점 전략 자산에서 전략 부담으로 바뀌고 있다는 냉정한 평가가 깔려 있습니다. 이 변화는 미국의 동맹국들에게 자신들의 국방 교리를 서둘러 수정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압박으로 돌아갈 것입니다. 그동안 서방의 안보는 미국이라는 거대한 우산에 과도하게 기대어 왔습니다. 이제 그 우산이 필요할 때만 펼쳐지는 접이식으로 바뀌고 있는 셈입니다. 세계는 다시 한번 역사적 차원의 지정학적 이동을 목격하고 있습니다. 지구상 유일한 초강대국인 미국의 행동 혹은 의도적인 비행동이 앞으로 수십 년 동안 수많은 국가의 운명을 가를 것입니다. 워싱턴은 수십 년 동안 유지해온 세계의 경찰 역할에 공식적으로 경고음을 울렸습니다. 새로 발표된 이 국가안보전략 문서에서 미국 행정부는 아주 분명한 원칙을 못 박습니다. 앞으로 세계 곳곳에서 벌어지는 모든 움직임이 미국의 문제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말은 조금 부드럽지만 속뜻은 지구가 아무리 시끄러워도 우리 집 대문 앞만 조용하면 된다에 가깝습니다. 이 문서는 단지 방향성을 제시하는 수준이 아니라 미국이 군사력을 전면적으로 재구축하기 위한 설계도 역할을 합니다. 해군, 공군, 육군, 해병대를 다시 배치하고 재편하며 방산산업에 어떤 무기를 주문하고 어떤 동맹을 강화하거나 조정할 것인지까지 모두 이 문서를 기준으로 짜여집니다. 모든 움직임의 목표는 단 하나, 경제, 기술, 군사에서 절대적인 우위를 유지하는 것, 어떤 형태의 대항 동맹이 나오더라도 선두 자리를 내주지 않겠다는 의지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이것은 힘을 통한 평화라는 원칙의 가장 노골적인 표현입니다. 개입할 능력은 끝까지 유지하되 정말로 필요할 때가 아니라면 굳이 나서지 않겠다는 것.
조금 더 솔직히 말하면 이렇습니다. 우리는 초강대국이고 나머지 여러분은 각자 살아가도 좋은데 우리 이익만 건드리지 말라. 외교 문서의 언어는 정중하지만 그 아래에는 매우 명확한 서열 의식이 깔려 있습니다. 이 전략의 핵심에는 유연한 현실주의라는 새로운 교리가 자리하고 있습니다. 이 교리 아래에서 미국은 더 이상 다른 나라들에게 체제 변화를 강요하지 않습니다. 냉전 이후 한동안 유행했던 대규모 민주화, 정권 교체, 체제 수술식 가히 이십기입은 더 이상 우선순위가 아닙니다. 대신 어떤 정권이든 상관없이 미국의 전략적 이익만 보장된다면 손을 잡겠다는 노선으로 돌아섰습니다. 이것은 세계화 이념의 뚜렷한 후퇴이자 한때 미국 정치 엘리트들 사이에서 이단화 취급을 받았던 도널드 트럼프의 전략적 승리이기도 합니다. 한동안 음모론으로 취급되던 주장들이 이제는 공식 청계 산년 전 공식 찬연 공식공책으로 격상된 셈입니다. 미국 내부 권력 기구 안에서는 지금도 민족주의와 세계화 세력이 한 건물 안에서 끝없는 줄다리기를 하고 있습니다. 새 국가안보 전략의 핵심 원칙 가운데 하나는 세력 균형입니다. 이는 미국 전략 사고의 역사에서 상당한 전환점입니다. 미국은 더 이상 어떤 대가를 치러서라도 전 세계를 지배하겠다는 야망을 품지 않습니다. 대신 다른 강대국들도 자신들의 이익권을 갖고 있음을 인정하되 미국의 생존적 이익이 위협받을 때만 전면적으로 개입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메시지는 단순합니다. 미국은 스스로 레드라인을 긋고 그 선안의 핵심 전략 지역에 대해서는 어떤 세력도 침범하지 못하도록 할 것입니다. 그 선 밖은 미국의 안보와 주권이 직접적으로 침해되지 않는 이상 가급적 손을 떼겠다는 계산입니다. 전면 패권 모델에서 철저히 선을 그은 선택적 이익 방어 전략으로 넘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 전략은 특히 전통적 동맹국들, 가까운데서 도이 유럽 나람 이업을 향한 분명한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미국의 안보에 의존하는 시대가 끝났다는 뜻입니다. 동맹국들은 이제 스스로 국방에 투자하고 자국 방어 능력을 키워야 합니다. 미국은 들러리를 서줄 수는 있지만 더 이상 과거처럼 영구적인 방패를 제공하지는 않겠다는 선언입니다. 수십 년 동안 미국의 안전망 아래에서 번영을 누려온 유럽 국가들에게 이는 날카로운 경고장입니다. 비유하자면 그동안 관리비도 제대로 안 내고 살던 고급 아파트 주민들에게 이제는 각자 방범창과 보험을 알아서 주매라는 더 눈에 띄는 부분은 미국이 멀로 독트린을 공식적으로 재가름했다는 점입니다. 이 교리는 1823년 제임스 멀로 대통령 시기에 처음 제시되었습니다. 핵심은 서방구, 곧 미주 대륙 전체를 사실상 미국의 영향권으로 규정하고 동반구 강대국들의 진입을 차단하겠다는 것입니다. 표면적으로 미국은 여전히 협력을 환영한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는 서방구에 개입하려는 모든 역의 강대국의 움직임을 잠재적 위협으로 간주합니다. 이는 미국이 자기 뒷마당에서의 절대적 지위를 재확인하는 동시에 중남미의 영향력을 확대하려는 세력들에게 날카로운 경고를 던지는 조치입니다. 가장 최근의 국가안보 전략 문서에서 미국은 먼로 독트린을 재확인하는데 그치지 않고 이른바 트럼프 스타일 보충 조항이라 부를 만한 확장 개념을 덧붙였습니다. 이 보충 부분은 서방우 밖에 어떤 경쟁 세력도 미국의 이익이 걸린 전략 자산과 군사 배치를 장악하거나 위협하는 것을 절대 용납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담고 있습니다. 이 대목에서 전 세계 전략 분석가들의 머릿속에 가장 먼저 떠오르는 대상은 단연 중국입니다.
동반구에서 경제력, 군사력 그리고 전략 인프라를 동시에 밀어넣을 수 있는 국가를 꼽자면 중국이 사실상 유일하기 때문입니다. 러시아를 여전히 잠재적 위협으로 보는 시각도 존재합니다. 하지만 실제로 모스크바는 이 지역에 깊게 개입할 실질적 역량을 상당 부분 상실했습니다. 쿠바의 옛 군사 기지 흔적은 이미 사라졌고 한때 긴장감을 만들던 베네수엘라에서의 존재감도 없는 이제는 흐릿한 메아리 정도에 불과합니다. 워싱턴의 시야에서 러시아는 이 지역의 주요 악역 리스트에서 한참 밀려난 상태입니다. 크렘린으로서는 서반구에서조차 무게감 있는 인간 악당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묘한 자존심 상처일 수 있습니다. 반면 중국은 정면 충돌이 아닌 우회 전략으로 서반구에 접근하고 있습니다. 파나마 운하를 둘러싼 최근의 움직임은 이를 상징적으로 보여줍니다. 얼마 전 베이징은 이 생명선 같은 물류 통로를 장악하려는 시도를 했고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는 이를 강경히 함구뭉 감리 이하미 치케이픈 나루꾸루 오나 간얀치 1차 탄자 차단단한 치콘을 했습니다. 이 사례는 문서에서 말하는 생존적 전략 자산이 무엇인지 그대로 보여줍니다. 중국은 아직 서방후에 눈에 띄는 군사기지를 세우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나 북극과 그린란드, 남미에 이르기까지 인프라 투자와 물류 거점을 활용한 조용한 잠입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표면에는 건설, 항만, 물류, 투자라는 단어가 붙지만 안쪽에는 군사와 전략이라는 글자가 희미하게 비쳐 보이는 구조입니다. 미국은 지금 이 흐름을 차단하기 위한 철제 방벽을 세우고 있습니다. 캐나다, 미국 그리고 중남미 전역을 아우르는 서방우 전체가 이제 공식적으로 미국의 생존적 이익 구역, 어떤 외부 개입도 적대 행위로 간주되는 영역으로 선포되었습니다. 이 전략 속에서 중국은 동반구의 최대 전략 경쟁자, 1순위 견제, 이나 하테 상군자 간단히 근다 하뜨누라 하뻔나 올림미스나 군 인견란나 하토미안난 예신 이 전략의 중요한 축 가운데 하나는 경제적 균형을 재조정하는 일입니다. 특히 중국의 산업 보조금과 같은 불공정 경쟁 방식을 정면으로 문제 삼습니다. 이 방식이야말로 중국이 세계 경제의 맞수로 떠오르는데 핵심 동력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새 국가안보 전략은 중국을 1순위 전략 경쟁자로 규정하는 데 그치지 않고 대만 방어에 대한 미국의 각오를 문서로 굵게 박아 넣습니다. 수년 동안 가정과 분석 수준에서만 논의되던 대만 방어가 이제 미국은 베이징의 무력을 통해 대만을 병합하려는 모든 시도를 저지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냅니다. 이 방어선을 강화하기 위해 미국은 일본과 한국을 비롯했거나 비롯했거나 한다 그런 부릿한 핵심 동맹국이나 이만나마 한나 한터맹국들에게 방위비 증액과 안보 부담 분담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수십 년간 미국이 떠맡아 온 짐을 더 이상 혼자 지고 가지 않겠다는 신호입니다. 인도 태평양은 이제 두 초강 대국 사이 전략 경쟁의 최우선 전장이 되었습니다. 일본은 현재 전례 없이 빠른 속도로 변신하고 있습니다. 자위대는 사실상 장거리 타격 능력을 갖춘 정규 군대로 진화하고 있고 원양작전이 가능한 해군 전력과 항공모함 전력도 갖추기 시작했습니다. 이는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일본 안보 정책에서 볼 수 없었던 대전환입니다. 오키나와와 아리아 총무 여군 지유군모망 궁시미시미암 요군원 콤부
이해선 식난 이 공군망 공군력은 고문건 대만 방어를 뒷받침하는 핵심 축으로 자리 잡을 전망입니다. 미국 역시 오키나와와 한반도의 고정 배치를 유지하는 한편 항공모함 전단을 순환 배치해 중국의 모든 도발의 궁극에 도배응거과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구조를 다듬고 있습니다. 베이징이 대만 수복이라는 집착을 감추지 못하는 사이 워싱턴과 동맹국들은 그 꿈 앞에 쇠벽을 쌓고 있는 형국입니다. 대만 문제만이 아닙니다. 중국은 일본, 필리핀, 베트남 등 여러 국가와 영유권 분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새 전략 문서는 동반구에서 중국의 영향력 확대를 군사적, 경제적, 정보전 차원에서 전면적으로 억제하겠다는 목표를 분명히 못 받고 있습니다. 한편 유럽에 대해서는 미국이 더 이상 공짜 방패 역할을 하지 않겠다라는 점을 아주 분명히 밝힙니다. 유럽 국가들은 자국 안보와 국방에 스스로 투자해야 합니다. 전략의 중심은 유럽에서 동아시아와 서반구로 옮겨갔고 미중 권력 경쟁이 치열해지는 바로 그 무대에 미국의 시선이 고정되어 있습니다. 새 국가안보 전략은 유럽 동맹국들, 특히 우크라이나에 상당히 충격적인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미국은 처음으로 전략 문서에서 유럽 정부들의 무능한 행정, 사회 불안을 키우는 이민 정책, 그리고 우파 민족주의 세력의 이 따라탄네스네 이 관나마 드네스의 과도한 탄압까지 공개적으로 비판합니다. 이런 요소들이 이 유럽 정치 구조를 약화시킨다는 평가입니다. 그러나 가장 큰 충격은 다른 부분에서 나옵니다. 미국이 러시아와의 대결 난다. 전략적 안정으로 방향을 돌리겠다는 방침을 천명한 것입니다. 나토 확대를 중단하겠다는 내용도 담겨 있어 우크라이나가 가까운 미래에 나토에 가입하는 시나리오는 사실상 본전톤 단계 공제인 봉인되었다는 신호로 해석됩니다. 이는 블라디미르 푸틴에게 비밀 협상 카드로 활용될 가능성이 큽니다. 그는 이를 통해 자국 국민들에게 나토의 동진을 막아냈다는 정치적 성과를 포장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냉정히 말해 우크라이나가 실제로 나토에 가입할 현실적 기회를 가져본 적은 거의 없었습니다. 전쟁 이전에도 나토는 이를 위해 구체적인 실행 단계로 들어간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푸틴이 선택한 군사 침공이 오히려 우크라이나 내부의 친서방 정서를 폭발적으로 키워버렸고 그 결과 나토는 더 단단한 결속을 얻게 되었다는 점입니다. 러시아가 특별 군사 작전이라 포장한 이 전쟁은 실상 제국의 향수에 취한 침략 전쟁이자 한 사람의 권력 집착이 만들어낸 비극입니다. 아이러니하게도 러시아가 포탄을 쏟아부을수록 서방은 오히려 더 단단해지고 있습니다. 침략자로 나선 쪽이 스스로 자기를 약화시키는 역사책에나 나올 법한 기묘한 역설입니다. 현재 미국이 보내는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나토는 계속 존재하지만 유럽의 안보는 유럽 스스로 책임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크라이나 전쟁 문제에 대해 문서는 짧은 단락만을 할애해 가능한 한 빨리 분쟁을 끝내고 경제 장사의 이 독일 공개건을 시작하길 바란다는 수준으로 정리합니다. 러시아를 향한 강력한 규탄도 장기 지원 약속도 없습니다. 다만 전선을 얼어붙게 만들고 현 상태를 유지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으면서 전략적 관심을 아시아와 서방구로 돌리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입장에서는 워싱턴으로부터 받은 메시지가 말 그대로 일십당한 문자처럼 차갑게 느껴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이 전략 그림판 안에는 여전히 거대한 변수 하나가 남아 있습니다. 바로 블라디미르 푸틴입니다. 그는 타협을 쉽게 입에 올리는 스타일도 아니고 원하는 목표벌을 서로 그네
변하지 않는 인물입니다. 이런 성향은 미국의 장기 전략에 언제든지 큰 변수를 던질 수 있습니다. 모든 군사 전략가들이 알고 있듯 어떤 훌륭한 전략도 첫 번째 포탄이 터지는 순간부터 수정되기 시작합니다. 미국이 우크라이나에 대한 무기 지원을 완전히 중단할 가능성은 크지 않습니다. 다만 그 동기가 승리가 아니라 자국 방산 산업과 경제적 이해에 맞춰 조정될 여지가 큽니다. 도널드 트럼프가 전쟁에는 돈을 대지 않겠지만 무기가 필요하면 언제든지 팔겠다고 말한 적이 있는데 바로 이 문서가 그 철학을 제도한 모습에 가깝습니다. 전쟁이 참담할수록 누군가는 숫자로 계산된 이익을 챙긴다는 냉혹한 현실이 드러나는 대목입니다. 대외 전략 못지않게 새 국가안보 전략은 국내 정책을 비춰서 홀도 설정합니다. 미국 영토, 국민 경제, 그리고 미국식 생활 방식을 위협하는 요소들을 차단하는 것이 국가안보의 첫 번째 방어선이라는 인식입니다. 예, 문서는 직접적인 무력 공격, 해외 세력의 경제 조작과 정보전, 국경을 넘나드는 마약과 인신매매, 그리고 여론을 흔드는 선전과 이념 공작 등을 포괄적 위협으로 규정합니다. 이 가운데 특히 중국은 경제와 정보 영역에서 미국을 흔드는 주된 행위자로 지목됩니다. ม็식코와 남미 여러 국가는 국경을 통한 마약과 인신매매의 통로로 경고 대상에 올라갑니다. 그동안 이번에는 전략 문서의 그림에 소개된 게 합니다. 지난 20년 동안 미국 교육 분야에도 수십억 달러를 투자한 배경이 단순한 교육 지원인지 아니면 장기적 영향력 확대를 위한 포석인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는 것입니다. 지금은 여전히 전략적 회색 지대에 놓인 문제입니다. 동시에 미국 정부는 국경 통제 강화, 이민제도 전면 개편, 국제 협력을 통한 이주 관리 등 내부로 스며드는 위협을 최소화하는 데 정책 우선순위를 두고 있습니다. 전략적 누수를 막기 위해 집 안의 문과 창문부터 다시 잠그는 작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문서는 미군에 대한 별도의 장을 할애해 미국 군대가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군사력으로 남을 것임을 다시 한번 천명합니다. 첨단 기술력을 기반으로 어떤 전쟁에서도 신속하고 결정적인 승리를 달성하되 자국 병사의 희생은 가능한 한 최소화하겠다는 목표입니다. 또한 국가 단위 탄도미사일 방어망, 이른바 상구 근리 황금동과 같은 방어 체계를 확장해 현대전의 첫 방패로 삼겠다는 계획도 담겨 있습니다. 국내 정책 부분의 결론은 매우 분명합니다. 경제가 군사력의 기둥이라는 것입니다. 역동적이고 혁신적인 국내 생산 첨단 기술 산업을 기반으로 하지 않으면 군사력도 오래 버티지 못한다는 인식입니다. 미국에서 만들고 미국에서 쓴다는 원칙은 더 이상 선거 구호가 아니라 생존 전략으로 격상되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가 수없이 외쳤던 이 슬로건은 이제 미국 국가 전략의 본문에 깊이 박혀 있습니다. 중동에 대한 전략도 새롭게 구조조정됩니다. 유연한 현실주의 원칙 아래 미국은 더 이상 체제 개혁이나 민주화, 자유화 같은 조건을 내걸지 않습니다. 어느 정권이든 미국의 이해와 맞으면 협력 파트너가 될 수 있습니다. 카타르를 포함한 걸프 국가들 역시 예외가 아닙니다. 영향력 행사를 둘러싼 의혹은 남아있지만 새 전략은 이를 관리 가능한 모순으로 다루는 방식을 택합니다. 중동은 더 이상 미국 전략의 심장부가 아닙니다. 대신 영내 동맹과 연합 구조를 통해 스스로 안보를 떠받치도록 만드는 방향으로 재편되고 있습니다. 미국은 필요한 겸연 목표를 달성하면 한 발 물러나 다시 협력자로 돌아오는 냉정하지만 효율적인 파트너의 역할을 자임하고 있습니다. 현재 중동은 아브라함 협정을
중심으로 새로운 안보 구조를 짜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군사력과 정보 역량을 제공하고 사우디아라비아와 아랍에미리트 같은 걸프 국가들은 막대한 자금과 정치적 영향력을 보탭니다. 목표는 이 지역이 스스로 방어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드는 것이고, 그렇게 되면 미국의 직접 개입은 크게 줄어들 수 있습니다. 문서의 한 구절은 미국의 중동 전략과 보여줘 줍니다. 국내 에너지 생산량이 늘어날수록 미국이 중동에 매달려야 할 역사적 이유는 점점 힘을 잃게 된다는 대목입니다. 미국은 더 이상 중동 석유에 목이 졸리지 않겠다는 야심을 숨기지 않습니다. 도널드 트럼프가 외쳤던 드릴, 베이비 드릴이라는 구호는 이제 국내 자원 개발을 통해 해외 군사 개입을 줄이겠다는 전략으로 구체화되고 있습니다. 미국은 중동을 에너지 공급원이 아니라 핵에너지, 인공지능, 방산산업 등 다양한 분야에 투자할 수 있는 세계적 파트너로 재정의하고 있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는 이미 인공지능 프로젝트에 막대한 자금을 쏟아붓고 있고, 이스라엘은 중동을 넘어선 방산 기술 허브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전략적 물류 측면에서는 중국의 신실크로드에 맞서는 새로운 운송망 구상이 등장합니다. 인도에서 출발해 걸프, 이스라엘, 지중해, 유럽, 그리고 미국으로 이어지는 이 노선은 단순한 경제 루트를 넘어 베이징의 영향력 확전한 야카바이다 디에나 컴바이리 하는 지정학적 도구로 활용될 예정입니다. 새 전략은 미국이 더 이상 민주주의 모델을 수출하며 동맹을 쌓지 않겠다는 점도 분명히 합니다. 이라크와 아프가니스탄에서의 민주주의 수출 프로젝트가 전략적 실패로 평가된 만큼 지금 미국은 이념보다 실리를 우선시하는 상인 국가의 본 모습으로 돌아가는 중입니다. 미국은 이제 믿을 수 있고 경제력이 있으며 시장을 열고 미국이 필요로 하는 자원을 제공할 수 있는 국가와 손잡겠다고 말합니다. 정치 체제를 이상화해 고치려 들지 않고 사회공학 실험도 중단하겠다는 뜻입니다. 세계 곳곳을 수술대에 올리던 외과의사 역할을 내려놓고 조건이 맞는 파트너와 거래를 하는 상인으로 돌아가는 모습입니다. 오늘 세계 정세부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자 여러분의 의견과 댓글은 언제나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끝까지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